어제 밀리의 서재라는 앱을 알게 됐어요. 월정액으로 이북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첫 달 무료라서 우선 가입하고 부지런히 읽어보려고요. 괜찮으면 계속 보고요.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려요. 저도 가끔 종이책 구입하는데 책값 플러스 배송비 때문에 거의 1.5배 이상 지불해야 하잖아요. 정말 지름신이 붙은 날 아니고서는 계획적으로 살아야죠. 밀리서재 가입도 간단하고 본인 명의 한국 휴대전화 없이 가입이 되더라고요.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 한국 사이트 가입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이트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아이디로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 결제도 아이튠즈로 되고 월 미화 10불 정도 금액이더라고요. 첫 달 무료 한번 누려보고 계속할지 보려고요. 혹시 저처럼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또 한국이시더라도 다독하시는 분들 추천드려보네요. 사이트를 다 둘러보진 못해서 자세히 소개는 못 드리겠는데 제가 마음에 든 것 하나는 작가 특집이 있어요. 열린 책들에서 나오는 포로스터 작품 읽어보고 싶었는데 10권 정도 있더라고요. 한 달 무료일 때 요 아이들 다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한 달에 10권 좀 무리죠? 시작이 반이라고 어제 가입하고 포르스터 선셋 파크 한 권 다 읽었어요. 오늘 스퀴즈 플레이라는 초기작 시작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포르스터가 유명세에 비해서 한국에서 많이 안 팔리는 작가라고 하던데 맞나요? 왜 안 팔릴까 너무 재밌는데 좀 의문스러워지기도 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작가 소개 간단히 드리면 포르스터는 1947년생 유대계 미국인이죠. 하루키와 동갑인데요. 1980년대에 스퀴즈 플레이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대표작으로 많이 아시는 뉴욕 3부작, 달의 궁전, 빵 굽는 타자기, 빨간 공책 많죠? 오늘은 어제 본 선셋파크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책은 2010년에 미국에서 출간되고 바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해요. 시대의 목소리를 담아서 아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가까운 과거지만 간단하게 이 소설에 깔려있는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대 초 미국의 IT 버블이 꺼지죠. 9.11 테러가 일어나고 이라크 전쟁이 납니다. 미국 경제가 악화되죠. 당시 부시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으로 저금리 정책을 펴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이 생겨나는데요.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말하자면 신용도가 좀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미국 경제가 너무 얼어 있으니까 완화하려고 저금리 대출해 줄 테니까 집을 사라고 하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받죠. 갑자기 주택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집값은 상승하죠. 평생 벌어야 5억을 만들 수 없는 데이빗이 5억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집값은 자꾸만 올라가요. 팔죠. 7억에. 세금 공제하고도 1억이 넘게 남는 거예요. 어쩔 겁니까? 옆집 알렉스도 따라하는 거죠. 마음은 곧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이자 내기도 버겁고 매일 불안하죠. 분명히 2001년도에는 1억이었던 똑같은 집이 2007년에 7억이 된 거죠. 그 자체가 거품이죠. 그 결과 2007년 미국 10대 모기지 회사가 줄지어 파산을 하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모아야 1억의 현금을 만져보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은행에 7억의 빚을 지고 집을 팔려고 하니까 거품이 사라져서 집값은 1억이 되죠. 공급이 늘어나죠. 모두 집을 내놓았으니까. 집 가치는 역으로 더 하락하죠. 은행 빚을 갚을 수 없고 결국 집을 버리고 도주하죠. 처음부터 집의 소유는 은행이었고 은행은 빨리 집을 처분해서 현금화하고 싶죠. 은행은 부동산 회사에 하청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집 상태가 어떻겠어요? 파산해서 야반도주한 주인이 살던 그런 집이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집. 이제는 내 집도 아니고 처음부터 현관문 한 짝 정도 내 집이었던 집이죠.
버리고 떠나는 사람의 마음 상태만큼 집은 엉망이죠. 창문 하나 깨지지 않고 예쁜 집인데 들어가면 속은 완전 썩은 거죠. 물이 틀어져서 싱크대와 욕조는 넘치고 음식물 쓰레기는 썩어가고 두고 간 반려동물의 오물과 동물 사체, 난사한 총구멍, 엉망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청소 용역이 필요하죠. 당시 실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폐가 청소업이 번창을 했대요. 이 소설은 28세 청년이 이런 폐가를 청소하러 들어가면서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마일스라는 주인공인데요. 브라운 대학 중퇴생이죠. 이렇게 들으면 시작부터 굉장히 암울한 소설 같죠?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시대 반영한다고 암울하기만 해서야 베스트셀러가 되기 어렵죠. 소설은 물론 위대한 미국이라는 신화적인 이미지를 비판하죠. 그런데 한국인에게 한국인 근성이 있듯이 미국 사람들에게도 미국인 정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메리칸 드림으로 일으킨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고뇌에 찬 프랑스 문학이나 독일 철학보다는 카네기 성공론 같은 책들이 필독서일 것 같은 그런 나라죠. 이 소설이 미국 신화를 비판하지만 세대가 바뀌어가도 사라지지 않는 미국 정신, 그 희망 의지가 엿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드러내고 와 희망이 살아있어 뭐 이런 건 아닌데요. 뭐랄까 월드컵에서 한일전을 하면 전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되죠. 좀 많이 빙의하시는 분들은 골을 넣어도 울고 골을 먹어도 우시죠. 우리 세대가 일본의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드컵 승패와 위안부 문제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정도의 이성과 교양이 있지만 우리 혈액을 타고 이어오고 있는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설 속에서 세계대전 세대의 할머니, 베트남 전쟁 세대의 아버지, 경제 위기 속에 20대가 된 아들 세대가 보여지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봤을 때 거품 경제로 무너진 사회에 너희들을 내몰아서 미안하지만 뭐랄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미국 정신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게는 희망이라는 유전자가 들어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해주는 소설 같아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과 감상이고요. 이 책 읽으신 분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면 바로 꼬리 내릴 자세에 있습니다. 제가 희망 유전자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암울한 배경의 소설인데 읽을 때 유쾌한 기분도 있고 또 좀 따뜻해요. 프로스트의 문장력 때문이겠죠. 많은 분들이 포스터를 미국의 하루키라고 하잖아요.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의 우수에 찬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면 포스터가 남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요. 포스터 완전 차가운 도시 남자잖아요. 진정한 뉴요커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인데요. 섹스 앤 더 시티나 가십걸 같은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미디어가 아니라 노아 바움백의 프란시스하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그레타 거익 주연이죠. 제 영화 취향이 너무 비주류라서 예시가 마음에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 보면서 제 유학 시절도 생각나고 해서 너무 웃으면서 봤었는데요. 그 내용은 프란시스라는 27살 세크라멘트 출신 여자가 있어요. 무용수로 성공하겠다고 뉴욕에서 고군분투하는 페미니즘 청춘 성장 영화쯤 되는데요. 돈이 없어서 렌트집에서 쫓겨나고 열정을 치솟는데 재능이 부족하죠. 현실과 협상하기에는 부담스럽게 젊어요. 대학 동창 절친은 취직하면서 점점 멀어져만 가요. 남자친구는 싫은 건 아닌데 내 인생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내용은 우울한데 발랄하고 웃기고 재밌고 빵빵 터지는 유쾌한 영화예요. 서글픈데 재밌고 빵 터지는데 괴롭고 농담하는데 철학이 있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영화거든요. 포스터가 눈물 닦은 하루키고 선셋파크 분위기가 영화 프란시스하 같다면 구성은 로맨가리 장편소설 게리 쿠퍼여 안녕이랑 너무 흡사해요. 오마주라고 해도 믿을 만큼 비슷한데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지만 너무 비슷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세대가 추가된 정도인데요. 두 소설을 간단히 비교하면 게리 쿠퍼의 안녕과 선셋파크는 이래요. 게리 쿠퍼가 서부 개척 시대를 다룬 영화 주인공이잖아요. 미국의 개척 정신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죠. 선셋파크 이 소설에서는 내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소설 전반의 내용과 인물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내 생애 최고의 해라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불구가 돼서 돌아오는 세 남자 이야기인데요. 가족과 다시 결합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남자 중 한 명이 양손이 갈고리예요. 손이 없어서. 이 영화가 실제로 1940년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어요. 상징적 의미로 게리 쿠퍼와 내 생애 최고의 해를 나란히 가지고 있죠. 게리 쿠퍼의 안녕에서는 서부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서 양차 세계대전 속에서 성공을 이룬 기성세대가 있죠. 결국은 베트남전을 낳아요. 그 결과 자식들은 베트남전에 용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녀 세대는 이게 내 잘못이 아닌데 부당하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회를 거부하고 미국 청년인 주인공이 스위스 산장으로 도피를 해요. 거기 모인 20대 친구들과 한 집에 사는 이야기인데요. 선셋파크도 세대만 하나씩 내려가고 똑같은 구성이에요. 양차 세계대전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죠. 베트남전을 가기 싫었던 아버지 세대가 이제는 기성세대가 돼요. 결국은 거풍 경제를 낳죠. 그 결과 자식들은 경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자녀 세대는 단지 오늘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죠. 렌트비도 없고 살기 힘들죠. 선셋파크에 버려진 폐가에서 20대 청춘 4명이 모여 사는 이야기예요. 캐릭터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게리 쿠퍼에서 스위스 산장 주인이 부잣집 아들로 나오는데요. 그 친구가 게이예요. 선셋파크에서도 폐가에 살자고 주동하는 빙이라는 둔한 곰 같은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도 본인이 게이가 아닌가 하고 고민하죠. 결국 게이가 아닌 것으로 판명납니다. 캐릭터도 정말 좀 비슷한데 제가 끝에 소름 돋게 똑같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요. 선셋파크도 게리 쿠퍼의 안녕도 소설 자체가 드라마틱한 사건이 전개된다기보다는 천천히 드라이브하면서 창밖 풍경을 구경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재밌게 맛깔나게 서술하다가 갑자기 막바지에 가면서 질주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대형 가로수에 처박아요. 독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그냥 뚝 끝나요. 실제 차 사고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흐름이 그래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너무 유사한데요. 로맨가리의 게리 쿠퍼의 안녕 같은 경우는 로맨가리가 러시아계 유대인 프랑스인이죠. 그가 미국에서 영사인가 대사인가로 일하면서 프랑스인의 시선으로 미국인을 그린 소설이죠. 선셋파크는 뼛속까지 뉴요커가 쓴 소설이에요. 게리 쿠퍼의 안녕보다는 선셋파크가 개인적으로 더 공감이 많이 갔고요. 재미도 있고 문장도 훨씬 세련되죠. 요즘 소설이라 더 그렇죠. 선셋파크는 20대 청춘 소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소설을 읽고 하루 정도 숙성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죠. 읽을 때는 그냥 마냥 재밌는 그런 소설입니다. 주인공과 친구들이 20대지만 주인공 아버지와 그 부모에 관한 이야기도 챕터별로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세대를 묶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포르스터가 이 소설 쓰는 당시에 아마 60대 초인 것 같은데요. 주인공 마일스 아버지가 62세로 나오거든요. 엄청 멋지게 나오는데요. 포르스터 본인 빙의에서인지 좀 티나게 멋지게 하더라고요. 너무 근사한 아빠라기보다 저런 아빠 참 멋지다 이런 생각? 소설에서 아빠가 문학을 공부하고 작가가 되고 싶었으나 재능이 부족하죠. 출판계로 들어가는데요. 결국 좋은 책을 만들고 싶어서 소규모 출판업자가 돼요. 30년 넘게 출판사를 운영하는데요. 아들이 10살쯤 아빠랑 매일 일요일 아침에 동네 햄버거 가게에 가요.
엄마 늦잠 자라고. 아들이 앵무새 죽이기 읽고 감상문 썼는데 좀 봐달라고 하죠. 이 장면 굉장히 이쁘게 묘사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포러스터 딸이 본인한테 똑같이 이렇게 했었나 보더라고요. 소설 속에서 보면 주인공 아빠 좀 뭐랄까 교양 있는 헬리콥터 파파예요. 파파라치 같이 지켜보는데 터치는 못하고 속은 썩어나지만 티내지 않고 그 지성과 교양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죠.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빠죠. 그런 아빠가 바라보는 전쟁 세대 자신의 엄마에 대한 또 솔직한 고백 같은 내용도 냉소적이지만 이해가 가는 문체로 마음에 콕콕 오는 그런 문장들로 만들어내는데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설 같아요.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보시면 숨은 재미가 있어요. 포스터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소설 속에 야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야구라는 자체가 미국의 스포츠죠. 지금 읽고 있는 포레스트 소설은 스퀴즈 플레이인데요. 전직 야구 선수와 관련된 탐정 소설이에요. 초반인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선셋파크 줄거리 없이 장점만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에서 많이 팔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 단점을 좀 찾아봤어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는데 왜 한국에서 안 팔릴까? 제가 찾은 단 하나의 이유는 한국 작가가 쓴 그 현실 밀착형 소설을 보면 동시대 한국인으로 살아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그 소확행, 알쓸신잡 이런 단어랄지 바우아우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박명수 이야기를 한달지 포스터 소설에는 이런 현실 밀착형 문장이나 소재들이 소설의 양념처럼 종종 등장하는데요. 주석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간혹 있죠. 단점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에서 외국어 배우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가끔 현지에 살아서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아는 것들요. 동시대 작가가 쓰는 동시대 미국인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아는 그런 예시들. 덤으로 알게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추천드려 봅니다. 내용은 너무 재밌어요. 이제 가을이죠. 책 읽기 좋다고 하는 계절인데요. 가을만 좋겠어요. 언제 읽어도 좋죠. 혹시라도 책 안 보신 지 너무 오래다. 책을 사려니 좀 새삼스럽다. 다 읽을까 고민이다 생각하시면 밀리 서재 어플 다운받아 보세요. 한 달은 무료고요. 한 권이라도 보면 이 가을에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